자, 3교시 시작할게요. 저희 3교시 복습하기 전에 저희 교재 보시면 337페이지에서부터 355페이지까지 총 90문제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좀 풀어보시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 이해를 했고 어느 부분은 좀 어려웠는지 교재를 다시 한번 확인할 파트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하나 문제 풀고 넘어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개인으로 해서 잘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복습 이어서 해볼게요. 저희 기본 진료료에서 가정간호 방문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방문료 1당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당으로 산정을 하는데 의사 처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방문간호 지시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이 가정간호 전문 간호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을 했을 때 1당으로 산정을 하는데 얘가 연 96회 한해 가지고만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96회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100% 환자 본인이 이제 부담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가정간호 같은 경우도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이제 불가피해서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은 50%를 더 가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간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만성질환자라든지 요양보 대상자분들,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조기 퇴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굳이 입원까지 필요 없는 이런 환자분들 집에 계시면서 받는 서비스가 요 가정간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 검사료에서 초음파 같은 경우는 보험 인정 기준이 있느냐, 나머지는 또 비급여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초음파 검사를 하고 환자분들이 퇴원할 때 저희가 이제 100% 본인 부담으로 받아야 되느냐, 요거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보험 인정 기준을 보시면 등록한 암 환자, 그래서 암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래서 암 환자,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자, 심장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해가지고 산정 특례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간 안에 이제 횟수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횟수에 맞춰서는 보험 인정이 된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5년간 해서 치료 전후, 그 다음에 추적 검사.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신다든지 화학요법을 받으신다든지 방사선요법, 면역요법, 호르몬요법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가 마무리가 되고 팔로우 검사, 추적 검사를 할 때 매년마다 2회, 그러니까 5년까지 매 1년마다 2회까지는 보험으로 초음파 검사가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산정특례 같은 경우는 이제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자분들은 30일이 또 적용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30일 이내에 뇌혈관은 2회, 심장질환은 3회까지 인정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 초음파를 하신 다음에 이 적용 기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몇 번까지 했느냐는 잘 살펴보셔야 되고, 또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또 암하고 마찬가지 5년간 또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2회까지 인정이 되고, 만약에 희귀 난치성 질환인데 장기 이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식 수술을 할 때 2회 더 추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 6세 미만 소아 같은 경우는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30%를 가산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부터는 임산부들 산전 진찰할 때 초음파, 이거 그래서 이렇게 바우처처럼 해가지고 보건소에 이제 산전 그 등록을 해 놓고 바우처처럼 받아와서 병원에서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보험급여로 해가지고 산전 진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납할 때 신경 써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사선요 같은 경우는 요 방사선은 이제 단순 영상, 특수 영상, 핵의학 영상 이런 식으로 구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방사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 요양기관에, 우리 병원에 상근하고 있는 방사선 전문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리딩지 판독 소견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그 심평원에 같이 제출을 하게 되면은 10% 가산이 되고요. 또 만 6세 미만 15%,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단순 영상을 찍어서 이 매수가 여러 매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2매부터는 50%씩 각각 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최대 5매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CR이라든지 팍스 시스템을 사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방사선 특수영상 진단료는 저희가 어떤 그 조영제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하게 되죠. 예, 조영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장기 내부라든지 혈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특수영상 진단료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으면 10% 가산해서 청구할 수가 있고요. 6세 미만 같은 경우는 20% 가산이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영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6세 미만은 이제 그 단순 영상보다는 5% 더 가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핵의학 전문의가 있거나 아니면은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을 할 수 있는 특수면허 소지자가 있는 의사가 이제 핵의학을 하시고 진단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골밀도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10% 가산을 할 수 있다. 만 6세 미만은 이제 핵의학 같은 경우는 15% 가산이고요. 그래서 우리 핵의학 같은 경우는 뭐 CT, MRI, 뭐 PT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방사선을 치료 목적으로 했을 때 방사선 치료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소정 점수가 있고, 만 6세 미만인 소아가 방사선 치료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30%를 가산을 해서 저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암 환자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백혈병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소아들이 많이 걸리는 또 소아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방사선 치료했을 때는 또 가산금을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검사료에서 우리 이제 양측 기관이 있는 곳 있잖아요. 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콩팥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난소라든지 이렇게 이제 양측 기관인 있을 경우에는 편측이라는 표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정 점수료만 검사료만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양측이냐 편측이냐 잘 확인하셔야 되고, 기본적인 재료대는 이제 그 별도로 산정되지 않지만 밑에 추가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체에 주입되는 약제라던가 우리 이제 검사할 때 부하 시험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이렇게 기능을 좀 올린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때 사용되는 약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핵의학 기능검사에 사용되는 동위원소, 방사선 동위원소라든지 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고요. 자, 내시경 같은 경우도 나이에 따라서 만 6세 미만인 경우에는 30% 가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내시경 같은 경우는 내시경 기기에 불문하고 우리가 이제 검사료를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시경을 하는데
내시경을 하면서 바이옵시 생검을 했다. 그래서 뭐 조직 검사 같은 거를 했다라고 하면은 20%를 더 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내시경 할 때 진정 내시경 기억나시죠? 세데이션 비가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데이션 진정 내시경을 했을 때도 나이대별로 해가지고 산정 점수 가산하는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천자 센테시스, 천자, 그래서 주사기에 침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조직 검사라든지 아니면 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천자류가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이 천자 센테시스를 치료 목적으로 했다. 치료 목적으로 뭔가 뭐 혈액이 많이 차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액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뭐 장기를 뭐 이렇게 누르고 있다던가 이럴 때 배액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센테시스 천자를 했을 때 검사 목적이냐 치료 목적이냐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천자를 했을 때도 나이대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는 가산 퍼센트가 다른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검사 같은 경우 만 6세 미만은 30% 가산하는 거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 검사를 했는데 판독을 했다. 판독을 했을 때 이 전문의가 판독을 하면은 이제 10% 가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임상병리 검사에서 이 임상병리 검사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검증을 해 이런 이제 서류를 이제 비치를 해 놓으면 전문의 1일 20일까지 산정을 해 가지고 종합 검증료를 또 따로 청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약 및 조제료. 네. 투약 및 조제료 보시면 퇴원 환자냐 외래 환자냐 입원 환자냐에 따라 가지고 조제료가 달랐죠. 그래서 일단은 이 조제료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제수, 약의 개수라든지 투약량 이런 거는 다 이제 불문을 하고 저희가 조제료를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복약이냐 외용약이냐에 따라서 달랐었죠. 근데 우리 내복약 플러스 외용약이 들어가면 외용약은 이제 내복약에 산정이 됐었고, 외용약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을 하느냐 내복약하고 같이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급여 목록 볼 때 이제 외용약이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같이 살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외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약분의 예외 환자한테 그 조제한 경우에 또 산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외래 환자가 와가지고 하루에 2번 이상 처방 조제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진찰료하고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찰은 2개 과에서 했는데 처방을 이제 1일 2회 이상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조제 복약 지도료는 한 번만 산정할 수 있다. 자,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 기간 중에 투약을 한 경우에 산정을 하는데, 얘는 입원 환자는 이제 뭐 제수, 알약의 개수, 내복약이냐 외용약이냐 진료 과목이 어디냐에 따라서 각각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불문을 하고 이제 그냥 입원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만 이제 일당으로 해서 저희가 청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사료 볼게요. 예, 주사료도 워낙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근육 주사냐 정맥 주사냐 점적 주사료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근육 주사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주사 그림 봤던 거 기억나시죠? 피와 피내 주사냐 근육 주사냐 정맥 주사냐 동맥 주사냐 뭐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일단은 IM 기본적으로 IM 인트라머스큘러 인젝션이라고 해서 근육 주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번을 놨다라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외래는 하루에 한 번만, 입원은 하루에 2번까지만 산정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응급을 요하거나, 만약에 이제 IM 같은 경우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뭐 1일 2회 뭐 아니면 입원 환자 1일 2회 이상 했다라고 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맥내 일시 주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IV 같은 경우는 1일 수회 주사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해만 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맥내 주사가 그 점적 주사, 그래서 수액을 맞으실 때는요, 예, 이제 병당이나 포장 단위당으로 저희가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점적 주사를 놓게 될 때 요즘은 일반적으로 뭐 나비바늘이라던가 뭐 그냥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맥내 유지침을 일반적으로 많이 산정을, 그러니까 그 주사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맥내 유지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급여가 됐기는 하지만 개당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5.42점을 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맥내 유지침을 한 환자한테 몇 개를 썼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정맥내 점적 주사 같은 경우는 정확한 양을 주입해야 될 경우에는 인퓨전 펌프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인퓨전 펌프 같은 경우는 기기당으로 해가지고 27.08점을 산정을 하는데, 얘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1일 1회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마취 산정 지침 볼게요. 마취료 같은 경우는 나이대별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이대로 해서 마취가 이제 그 신생아냐, 그래서 생후 4주 이내냐면 100% 가산, 그 다음에 1세 미만이면 50, 6세 미만이거나 만 7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는 30%를 가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조금 가산 퍼센트가 달랐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신생아 120, 만 1세 미만 100, 6세 미만 50% 이렇게 가산하는 게 좀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코딩을 할 때 첫 번째 자리에 이거는 이제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D, E, F로 이렇게 기재를 하면 이렇게 100%, 50%, 30% 가산이 돼서 저희가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취료 구성 요소를 보시면, 마취료는 마취를 하는 행위료 플러스 마취에 들어가는 재료나 마취 약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취료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에 따라서 가산이 됐었죠. 그래서 나이대별로 가산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간 공휴일 가산되는 거, 얘는 50%죠? 네, 50%, 30%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마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치나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취는 뭐 전신 마취, 부분 마취가 있었고, 마취 방법도 이제 뭐 그 약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뭐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일단 전신 마취는 의식 소실이 이제 동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분 마취는 의식 소실 없이 뭐 반사, 뭐 운동, 뭐 감각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고 하는 게 이제 마취였었는데요. 수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응급 상황, 뭐 아니면은 이제 예상치 못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수술 중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지만,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갑자기 뭐 O2 이날레이션, 뭐 그 산소를 흡입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인투베이션, 인공호흡, 인투베이션을 사용을 한다던가, 인공호흡적인 어떤 처치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강심제 같은 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던가, 이럴 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하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야 되는 경우에는 비슷한 수술에 상응하는 이 수술료를 이제 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취를 할 때 상근하지 않고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했을 때는 초빙료를 산정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예, 중요하죠. 마취료 산정 시간. 그래서 기준은 1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15분 증가할 때마다 저희가 이 그 마취료 산정 시간 점수가 달라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항요법료. 자, 이항요법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치료, 재활치료, 뭐 작업치료 이런 것들인데, 자, 기본 물리치료가 있고요. 네. 단순, 전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자, 일단은 기본, 단순, 전문 다 이제 해당 병원의 장비라든지 인원, 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심평원에 통보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라든지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이제 그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가 있는데, 얘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단순이나 전문도 마찬가지지만 치료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 및 재활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간헐적 견인 치료, 트랙션 같은 거를 한다던가, 전기 자극 치료를 하는데 일반적인 전기 자극 치료 같은 경우는 단순에 들어가고요. 전문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중추신경 재활치료, 작업치료, 신경인성 방광훈련치료, 그 다음에 전기자극치료인데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같은 경우는 전문 재활치료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그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리치료 같은 경우, 이항요법료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가 인원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저희가 그 횟수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당 물리치료사 1인당 월 평균 하루에 30명까지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요일별, 시간별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4시간 이상, 주 3일 이상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있다. 그러면은 0.5명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정신요법료를 보시면, 우리 정신요법료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한테 여러가지 치료 방법을 행했을 때 산정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앞에 한방 그 신경정신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전공의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있잖아요. 근데 전공의 3년차 이상만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공의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모두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정신치료에서 코딩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경력이 요하는 뭐 약물 이용 치료라든지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레지던트 1년차부터 2년차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빼놓고는 이제 다 3년차 이상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 하에 뭐 정신 전문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또 이제 분류해가지고 산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자가 들어가는 거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을 우리가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처치 및 수술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데 이제 저희가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보시면 응급의료 관리료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 관리료 산정 대상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응급처치료 50% 가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치 및 수술료에서 동일 부위 절개 하에 이제 2가지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뭐 앞에서 나왔었죠. 분만을 하는데 충수 돌기를 제거했다 이랬을 때 제왕 절개는 100%, 충수 돌기 절제는 70%, 5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절개 한 부분에 동시 수술을 했을 때는 2개 했을 때는 둘 다 100%로 산정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수술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비슷한 항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비슷한 항목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집도의에게 물어봐서 우리가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처치 및 수술료에서 우리가 인시전 절개냐 슈처 봉합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처치 및 수술료를 산정을 하는데, 이 인시전 절개나 슈처 봉합 같은 경우는 멀티플하게 있다, 여러 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7부위로 나눈다. 네, 7부위로 나누는 게 이거였었죠. 네. 그래서 머리 쪽 두부, 복부, 등 쪽 배부, 그 다음에 좌우 상하지, 이렇게 이제 7부위로 나눠서 각각 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기록지를 보면 의사가 사람 몸 전체 이렇게 그림 그려진 데다가 표시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 표시가 머리 쪽에도 있고 등 쪽에도 있고 양쪽 이렇게 상하지에도 있다. 그러면은 몇 부위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산정하는 거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치과 처치하거나 수술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스케일링 같은 경우, 치석 제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일을 해가지고 보험급여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겠죠. 단순하게 치료하러 왔는데 이 환자분이 한 번도 스케일링을 받은 적이 없다. 간단한 이런 것들 치료하러 왔을 때, 그랬을 때는 이제 스케일링을 이제 권유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치과 처치하거나 수술할 때 우리 앞에서 별도 산정하는 약제라든지 치료 재료때 이런 것들 고정시키는 이런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산정하면 안 되는 것들, 별도로 산정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제 그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치 및 수술료는 여기 그 착수 시간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야간이라던가 공휴일 같은 경우는 착수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몇 분 남았는데 제가 아까 문제는 우리 학생들 잘 읽어보시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재 337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 앞에서 제가 진검, 방투, 주마, 이정, 처치하고 산보하라 이런 식으로 조금 암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1번처럼 진료 행위료 분류 항목 중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번 진료 들어가고 검사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번 방사료, 라항, 투약미 의약분료 이런 식으로 이제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것은 3번 마의 마취료, 그 다음에 정신료 아니고, 그런 것들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38페이지 2번 보시면 그 3번에서 보시면 이제 소정 점수의 200%를 가산한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제 맞는 거 고르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막 계속 맞는 것만 쭉 나오거나 뭐 틀린 것만 쭉 나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 이게 아는 문제가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잘못 풀었을 때 그렇거든요. 잘못 읽었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문제를 풀자면 우리 12번 보시면 이번요 산정 방법 설명 중에 관계가 이제 먼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번요 산정 기준 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일이다 라고 하면 정오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 2번 같은 경우는 0시부터 06시에 입원하거나 그 다음에 18시부터 24시에 퇴원했을 경우에 뭐 이렇게 가산이 있었는데, 2번처럼 이렇게 점수 시간을 조금 이렇게 달리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같이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6시부터 12시, 12시부터 18시까지 퇴원했을 때는 가산금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4번이 정답이죠. 4번 같은 경우는 그 30% 가산하는 게 아니라 50% 가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하고 4번하고 같이 기억을 좀 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4번 보시면 2번료를 30% 가산하는 거는 내과 정신질환 환자하고 만 8세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 70세 이상 노인 환자는 2번료하고는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마취료냐 2번료냐 뭐 구분할 수 있느냐는 문제 같은데요. 예, 그런 것들도 안 헷갈리고 잘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우리 몇 번을 풀어볼까요? 80번 354페이지 보시면 80번에 2번 환자의 식대는 1일 3식으로 일반식이었죠. 그리고 산모식 같은 경우는 1일당 4식까지 이제 그 가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식은 1일 4식, 분유 같은 경우도 1일 4식까지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식대 산정할 때도 일반식이냐 뭐 특별식이냐 산모식이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랬을 때 기준이 몇 시까지가 보험급여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또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한 번씩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